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들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신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들이며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왜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받을 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한 시청자분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15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지만 승진은커녕 제대로 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이런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은 원래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라고, 더 바라면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칼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수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숨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잠재력을 발견하기도 전에 스스로에게 한계를 설정해 버립니다. 마치 코끼리가 어릴 때부터 작은 쇠사슬에 묶여 있다가 나중에 그 쇠사슬을 끊을 힘이 충분히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항상 자신만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일까지 떠맡으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 연인이나 배우자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사랑과 존중을 받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참아내는 상황들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되고 결국 정말로 그 낮은 기준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존재이며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잘못된 메시지들, 사회적 압력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들이 이런 사실을 가려버렸다는 점입니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의 뿌리는 우리의 무의식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열등감 콤플렉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평가 실패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 완벽주의적 성향으로 인한 자기 비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스스로를 실제보다 훨씬 작은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무의식적 패턴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실제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자신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고 더 이상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흥미진진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여행을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심리 구조에 대해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칼 융은 인간의 정신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특히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가 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개인 무의식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들 중에서 의식에서 밀려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들, 학교에서의 경험들, 첫사랑의 아픔 실패의 기억들이
모두 여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자존감과 자기 가치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개인 무의식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가 자주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식의 말을 했다면 그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신념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와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더욱 깊은 차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속한 문화와 사회가 공유하는 무의식적 패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국 사회의 경우 전통적으로 겸손함을 미덕으로 여기고 개인의 욕구보다는 집단의 화합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가치들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욕심을 부리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강하다 보니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전통적으로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겸손함과 자기 비하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함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정확히 알면서도 그것을 과시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반면 자기 비하는 자신의 실제 능력과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건강한 자존감의 표현이지만 후자는 왜곡된 자아상의 결과입니다. 융은 이런 왜곡된 자아상이 형성되는 과정을 그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자신의 측면들, 즉 의식에서 억압하고 부정하려는 부분들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나 야망을 그림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정작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성장과 성취에 대한 갈망을 억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억압이 계속되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든 작은 상자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융은 개성화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개성화란 의식과 무의식의 내용들을 통합하여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명확히 알게 되고 그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개성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합니다. 사회적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사회적 가면에만 의존하여 살아가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사회적 상황에서 보여주는 모습으로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페르소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를 혼동하거나 페르소나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만 급급하게 되고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기대, 선생님의 기대, 사회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하고 적절한 나이에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강합니다. 이런 압력 속에서 자라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찾기보다는 정해진 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만 자신을 평가하게 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자신을 부족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깊은 공허감과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추구할 용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상황은 자기 실현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실현이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성공을 거두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자기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자신의 고유한 가치와 잠재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조건부 사랑, 성과에 따른 인정 비교를 통한 평가 등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내재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네가 1등을 해야 사랑해 줄게.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하네. 이 정도로는 안 돼. 와 같은 메시지들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자라난 아이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대신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만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배우게 됩니다. 이런 조건부 자존감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실패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결과를 얻었을 때는 극도의 자기 비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에 대해 엄격해지고 동시에 자신이 받을 만한 대우에 대한 기준도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완벽주의도 이런 문제를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실수나 부족함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결국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평가절하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이 자주 하는 생각 중 하나는 나는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것입니다. 승진을 받을 기회가 와도 나는 아직 부족해 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연인을 만날 기회가 와도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과 어울릴 수 있을까 라고 의심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결국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것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은 이런 완벽주의적 경향이 종종 열등감의 과잉 보상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즉, 깊은 내면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완벽해지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자기 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함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이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들은 항상 실패감과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수를 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 자기 수용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무조건적 자기 수용이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기 개발을 포기하거나 현재 상태에 안주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비판과 자기 혐오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변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융의 개념 중에 그림자 통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측면들을 의식으로 끌어올려서 전체적인 자에 통합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나 야망, 분노나 실망감 같은 감정들을 그림자로 만들어서 억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일부이며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통합될 때 우리를 더욱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성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것이 우리를 발전시키는 건강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욕구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식으로 표현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건강하게 표현된다면 우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분노나 실망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감정들은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감정을 무조건 억압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 감정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분노는 때로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일 수 있고 실망감은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감정들을 계속 억압하면 우리는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체념하게 됩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억압된 내용들을 의식화하고 통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측면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욕구들,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하고 통합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에 맞는 대우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억압해왔던 내용들을 의식화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기존의 자아상과 충돌할 수 있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변화한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들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성화는 평생에 걸친 과정이며 지속적인 자기 탐구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직하게 점검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다유들 맺고 있는, 관계들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로 내게 적합한 것인지, 내가 받을 만한 수준인지를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입니다. 이런 자기 점검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일기를 쓰거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불쾌하거나 불만스러운 상황들을 자세히 기록해보면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꿈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도 융의 방법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꿈은 무의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욕구나 갈등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물론 꿈 해석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그 안에서 반복되는 주제나 상징들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누군가에게 쫓기는 꿈을 꾸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꾼다면 이는 현재 삶에서 느끼고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날아다니거나 무언가를 성취하는 꿈을 자주 꾼다면 이는 억압된 자신감이나 성취 욕구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의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요구하고 부당한 다우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용기 말입니다. 이런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며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연습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의 모임에서 항상 자신만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면 다음번에는 공평하게 나누어 내자고 제안해 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자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계속 떠맡고 있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연인이나 배우자가 자신을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이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현상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부당한 대우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갈등과 대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주장할 때 생기는 갈등들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는 끝날 수도 있고 일부 기회는 놓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나 기회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당한 요구를 할 때 이를 받아들이거나 최소한 진지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우리를 동등한 관계의 파트너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직장이나 환경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신의 가치에 맞는 환경을 찾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추구할 때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는 자신만의 가치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원칙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어떤 것들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런 가치 체계가 있어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직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면 거짓말을 요구하거나 부정직한 행위를 강요하는 환경에서는 머물 수 없습니다.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틀에 박힌 일만 반복하는 직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과도한 야근을 강요하는 직장 문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이 명확해지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두려움, 혼자가 될 두려움, 실패할 두려움 등이 우리를 현상 유지에 머물게 만듭니다. 융은 이런 두려움들 역시 우리가 직면하고 극복해야 할 그림자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로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불안이나 불확실함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 때입니다. 이럴 때는 두려움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이 현실적인 위험인지 아니면 과도한 걱정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실제 위험보다 훨씬 과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승진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두려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상사가 화를 낼까요? 정말로 해고당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실제 위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또한 설사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일까요? 승진을 거절당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친구들이 우리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융이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편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는 발견할 수 없는 자신의 숨겨진 능력들이 도전적인 상황에서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피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성장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작정 용기만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결과들을 예측하고 적절한 준비를 한 후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완전히 안전한 상황은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성장의 대가입니다. 또한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더 큰 변화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완전히 바꾸기 전에 먼저 현재 직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인과의 관계를 끝내기 전에 먼저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진적 접근법의 장점은 각 단계에서 배운 것들을 다음 단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신감도 점점 더 커지게 되고 더 큰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비심을 갖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을 너무 심하게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는 시행착오의 과정이며 실패도 배움의 기회입니다. 융은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으로 상세계 승진에 대해 문의했는데 좋지 않은 반응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이때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기보다는 다음번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더 좋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타이밍이 좋지 않았거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다음번에 활용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자신의 상황을 공유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어떤 실수를 피해야 하는지,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코칭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더 명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깊이 뿌리 박힌 부정적 신념들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융 자신도 평생에 걸쳐 자기 분석을 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자기 탐구의 과정을 권했습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마음이나 삶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매우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그것을 발견하거나 발휘할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융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엄청난 창조적 에너지와 지혜가 숨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내적 자원들이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먼저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해야 합니다. 안전한 상황에만 머물러 있으면 이런 잠재력들은 영원히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위기나 도전적인 상황에서 자신도 몰랐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실직을 했을 때, 새로운 직업을 개척하게 되거나 중요한 관계가 끝났을 때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주고 앞으로 더 큰 도전에도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하고 있다면 이를 변화의 기회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얻게 되는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더 나은 대우,
더 건강한 관계, 더 의미 있는 일, 더 행복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추구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나 후배들에게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부당한 대우에 만족한다면 이는 그런 대우가 정상적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어머니가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돌보는 모습만 보고 자란 딸은 자신도 그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고 견디는 모습만 보고 자란 아들은 그런 것이 남자의 의무라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삶의 모델을 전달하는 사회적 의미도 갖습니다. 또한 우리가 변화할 때 주변 사람들도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우리가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던 동료들도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더 공평한 역할 분담을 요구하면 배우자도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우리의 변화를 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존의 상황에서 이득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를 불편해할 수 있고 때로는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저항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윤군 개성화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사회적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집단은 그것을 불편해하고 다시 기존의 틀로 돌아오라고 압력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개성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요구하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감각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연습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또한 변화의 과정에서 인내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패턴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2걸음 전진하고 1걸음 후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이 올바르다면 결국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죄책감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적이라고 생각받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닐까? 같은 생각들이 머리를 맴돌면서 행동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은 건전한 자기주장과 이기주의의 차이입니다. 건전한 자기주장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권리도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반면 이기주의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자신의 정당한 근무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자기 주장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서 일찍 퇴근하려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연인 관계에서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면서 자신만의 시간도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건전하지만 상대방의 필요는 무시하면서 자신의 욕구만 채우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입니다. 이런 구별이 명확해지면 죄책감 없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쪽이 계속 희생하고 참는 관계는 결국 불균형해지고 장기적으로는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불균형한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공생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하는 관계에서는 양쪽 모두가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는 쪽은 점점 지쳐가고 분노가 쌓이게 되며 받는 쪽은 의존적이 되고 자립심을 잃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상호 지지에 기반해야 합니다. 각자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가치도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양쪽 모두가 성장할 수 있고 관계 자체도 더욱 깊어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